요거 어차피 봤어요? 본문 없는 거 있어? 없어요? 좋습니다. 이쪽에 서술상 특징을 먼저 좀 볼게요. 근대 과목은 자, 요거 글 쓴 사람이 누구지? 맞아. 페노티콘은 누가 만든 거예요? 베다, 그쵸. 그거 구분 좀 해주시고. 이제 푸코가 권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벤담이 창조한 개념인 페노티콘이라는 이제 과목, 건축물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인 일반감시 과목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반감시 과목, 페노티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지하 과목이랑 일반감시 과목을 비교 밑에 주었다. 그래서 요거 이따가 위에서 내용일치 좀 볼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요 세 번째는 1번이랑 비슷한 얘기긴 하거든요. 이론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이론과 관련된 이 과목의 모습이라든지 작동 방식, 어떻게 이 수감자들이 통제가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그냥 설명 방법 쓰였으면 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가 하고 빼놓는 일 없도록 그래서 묘사, 분석, 비유, 뭐 비교, 대조 같은 다양한 설명 방법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단과 문단끼리의 관계가 논리적인 거를 이제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앞에서 구조 설명하고 이걸 토대로 뒤에 이론 설명하고 이런 구조니까 충분히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 통해서 이제 과목의 구조 혹은 과목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 비유적 표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 맞는 것 같은데? 배우. 그쵸. 작은 이제 무대들이 나열돼서 배우들의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 통해서 과목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 개념 설명하려고 이제 과목이라는 건축물을 끌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내용일치로 좀 넘어와 볼게요. 지하 과목과 일반감시 과목은 모두 죄수를 감금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지하 과목이랑 일반 감시 과목 중에서 이쪽이 근대 과목인 거죠. 그래서 중세 이전에 이제 근대 이전에 중세 과목들과 이제 근대 과목을 비교했을 때 중세 과목은 빛을 차단하고 수감자의 것을 감춘다. 얘는 X를 좀 써줄게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적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 감시 과목은 이거랑 반대죠. 빛을 들이고 수감자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고 감금하는 것까지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조금 치사하지만 내용일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금, 빛 차단하냐 빛을 들이냐 수감자의 모습을 감추냐 드러내느냐 요거 차이를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시성과 비가시성이 있죠. 이게 가시성과 비가시성은 사실 좀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일치 문제 이제 할 때는. 그래서 가시성은 기본적으로 감시자가 수감자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권력의 자동적 작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밑줄 한번 더 쳐줄게요, 여러분. 가시성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자동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가시성은 수감자가 자기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집단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걸로 따지면 가시성은 권력의 자동적 작동 가능하게 한다. 비가시성은 집단의 질서를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이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군중이 소멸되고 결국은 개개인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그 본문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수감자가 아이라면 숙제를 베끼지 않고 숙제를 하게 되고, 노동자라면은 다른 거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제때제때 마감일 맞춰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페노티콘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벤담이功利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는 효율적으로 살자는 거잖아. 아주 약간만, 그러니까 하나만 뭔가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하자. 이게功利주의잖아요. 그래서功利주의 사상 자체가 약간 효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페노티콘이 굴러가는 그 동력은 효율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 여기 직접 한 번도 표시 안 돼 있죠, 여러분? 표시 한 번 더 해줄게요. 직접, 간접적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완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늘 앞서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자동화, 요거는 아까 어떤 성질 때문에 자동화가 된다는 거였지? 가시성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권력의 자동화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수감자가 자신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별표 한번 좀 쳐줄게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 옆에 그 다른 칸 요거 할 때도 할 거지만, 이런 그 푸코가 설명하려는 이 권력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통제가 수감자의 그 자각 때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시당하고 있어. 이걸 알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인식하고 있다. 이 사실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인식하게 되니까 감시자의 시선을 내면화한다. 또는 내재화한다. 그럼으로써 권력에 예속화되죠. 그래서 감시자와 수감자의 역할 둘 다 하는 1인 2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시자의 시선으로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고 검열하기 때문에 권력이 항상 작동을 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비계성화. 요거는 제가 설명할 때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타반에 마동석이 있든 말티즈가 있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따지면은 권력이 개인이 아니라 이 탑 한가운데는 안 보이고 주변을 둘러싼 이 독방들은 다 차단되어 있어서 서로를 볼 수 없고,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비계성화 하면은 요 멘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은 그 개인이 아니라 구조에 있는 거다. 이 페노티콘이라는 시스템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든 간에 통제라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통제라는 동질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적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 이 뒤에 우리가 할 외적 준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본문에 나오는 사례는 몰고여서 그냥 얘는 좀 따로 적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병원이든 학교든 감옥이든 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한다면 이 페노티콘의 구조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단순한 몽상적인 건축물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거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부분, 요거 며칠 전에 질문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 개수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얘기가 나왔냐, 감시자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면서 수감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증거 따른 감상, 요게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셔도 되는데, 저희 요 지문이 다른 교과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이랑 많이 엮여서 나오는 다른 지문이거든요. 좀 보시면 이 시놉티콘이라는 단어는 문제 풀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시놉티콘 나온다 그러면 역감시, 수평적 감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원래 페노티콘에서는 수감자는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보의 대상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놉티콘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면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역감시
좀 알아두시면은 좋겠고, 그래서 뭐 비디오 카메라, CCTV 이런 거 나오면서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범죄를 포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요런 문장 막 보기에 나오잖아. 그럼 아, 시놉티콘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이 페놉티콘이랑 달리 범죄의 대상이 아니 감시의 대상이 감시의 주체가 될 수도 있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교과서 지문이기는 한데 편의점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그 계산할 때 우리 그 편의점 물건 가져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찍기 전에 찍고 나선가 아무튼 그 화면에 10대 여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이렇게 연령대랑 성별 고를 수 있는 버튼이 있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르고, 그러니까 모든 편의점이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르고 찍으면은 10대 여성은 삼각김밥을 많이 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뭔가 계속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페노티콘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감시당한다는 자각이 없잖아요. 지금 이 버튼 있는 것도 우리 지금 처음 알았잖아. 그래서 얘는 통제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래서 편의점 얘기이긴 한데 그냥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거든요. 감시당한다는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의 대상으로 노출이 되면 그거는 통제가 되는 거냐 아니냐 생각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노티콘처럼 동질적인 권력의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우리가 감시당하는지 몰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본문에 있었던 문장들 좀 가져온 건데요. 일반감시 과목의 구조는 본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이거는 시선의 비대칭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상이 되기만 하고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본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요 문장 자체를 좀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페노티콘은 본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일반감시 과목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거 감시의 목적 또는 동기 되겠죠. 감시의 목적, 동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요 얘기도 나오거든요. 권력의 완성이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거는 약화시킨다라는 단어 때문에 권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현실성이 약화된다는 건 실제로 행사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형광펜 좀 해줄게요. 권력이 실제로 행사될 필요가 없다. 왜? 뭐 때문에? 그쵸. 자동화 때문이죠. 자동화 때문에 실제로 행사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막 나오거든요. 권력의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지속적이고 깊어지고 획득되고 갱신된다. 이런 단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그 푸코의 권력의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냥 요 지문에서는 수감자의 내재화가 즉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본문이 여러분 있으신 거죠? 어디였지? 나 지금 카톡이 옆에서 막 뜨는 것 같아. 방금 일어났어요. 잠깐 답장 좀 해줄게요. 요즘 페노티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근데 지금 집에도 없을까? 저 이거 긁어 모아서 온 건데 없을 아, 진짜? 잠깐만, 그럼 이따가 뽑아줄게요. 저 말해주세요. 여기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어 넣어놔가지고 제재도 이런 거 다 봐셨고 제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가시성, 비가시성, 자동화, 비계성화 얘네들만 왜 그런 건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요것들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과목 구조는 이제 뭐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쉽죠. 이거 다시 짚어드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너희는 그래도 외부 지문 안 나오니까 다른 학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너 1학년 때 그 쌤 누구 염정아 쌤 그분이셨으면은 아마 요거 하면서 파수권을 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알고는 계시죠? 우리 그 파수권 문제에서 페노티콘 나왔었잖아. 보기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내용만 좀 한번 알고 계시면 됐고, 거기도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불균형성 드러나니까 보기 보시면 되고, 뭐 그 밖에는 뭐 그러니까 막 요런 부분 있거든요. 뭐 보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 화면만 보셔도 돼요. 벤담은 일만 감시 과목에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세창은 사회시사슬,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물리적 원력이라는 단어로 대표가 되죠. 그리고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건 뭔 얘기야? 그쵸? 독방끼리 구분 다 명확하게 하고 출입구만 잘 배치해라. 어떻게? 탑이 다 가릴 수 있게. 이 독방의 창문에서 탑밖에 안 보이게, 건너편 방이 안 보이게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옛날 과목은 이제 성과 요새 형태의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효율적인이라는 의미죠. 그런 구도에 이제 빈틈없는 과목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벤담이 자기가 설명해도 감탄스러웠나 봐. 자기의 그 과목 구조가. 그래서 권력관계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권력의 추상화,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화라는 단어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보이는 자로서 스스로 예속화되면서, 그러니까 보임을 당하는 거죠. 보임을 당하는 자로서 스스로 예속화되면서 권력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게 된다. 그래서 물리적 권력으로 대표되는 거라면은 이제 병사들 다 우르르 끌고 와가지고 다 총 쏘고 탱크 쏘는, 대포 쏘는 요런 것들, 무력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추상적 권력은 감시를 자각함으로써, 그쵸? 여기서 나오죠? 이게 조건인 거지. 기본 조건인 거지. 감시를 자각함으로써 내가 언제 나의 모습이 감시자에게 드러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추상화된 권력의 핵심이다. 그리고 아까 그 보편화 얘기할 때 요것도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오늘 어떻게 찾아서 바로바로 보는 거지? 나 여기 페이지를 얘기 안 해주지 않았어? 그쵸? 그렇고, 그 감시자랑 수감자 헷갈려서 틀리는 일 없게 꼭 문제 꼼꼼히 보세요. 아시겠죠? 그냥 선지 보면서 그냥 막 표시해. 막 수감자, 감시자 막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니면 형광펜을 들고 가시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네, 뭐 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너희 선생님이 문학 때도 그렇고 비판적 읽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것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장의 타당성이라고 하면 주장과 근거가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관점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너무 한쪽 편만 들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글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과목으로 보면서 완전히 그냥 지가 정해놓고 이 수감자들이 무슨 진짜 대중들이 바보인 것 마냥 절대 저항도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점의 공정성에서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료의 적절성 같은 경우는 얘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적절하게 썼느냐. 근데 뭐 사진 자료가 뭐 거의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세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얘네들이 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알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근데 사실 관점 공정성으로 볼 수도 있고 주장 타당성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치우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면 공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해서 근거가 빈약하다. 이러면 주장의 타당성이 되는 거고, 이런 거라서 단어를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노티콘은 뭐 이 정도. 그리고 다른 종이 제가 뒤에인가? 뒤에 있나? 페노티콘 정리된 거 뒤에? 아니, 그러니까 니체랑 국가중립성. 네, 다른 거 볼게요. 그 니체의 예술 철학
있는 부분. 제가 다 드렸나요, 여러분? 못 받으신 분? 됐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제 사실 저희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니체의 예술 철학자 1문단에서 이제 니체에게 삶이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다. 근데 특정 몇몇 분야들이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가지 철학 분야 예시 들었었는데 뭐 있었지? 맞아. 이거 제가 철학 분야라고 써놨는데 철학도 있었어요. 철학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 이거 다 까먹었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니체한테 삶이란 지금 이 순간의 삶인데 종교는 현실 너머의 것을 자꾸 탐구하게 하고 철학은 진리 속에 사람을 가두고 진리라는 틀 안에 윤리는 이것만 지켜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이제 니체 입장에서 나는 얘네들이 삶을 설명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건지 가볍게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저희 성차별에 대한 과학적 신념 할 때 중간고사 때 그 여자는 좌뇌 남자는 우뇌 뭐 그거 바꿔서 내가지고 틀린 선지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 조금 좀 잘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니체가 삶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술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근원적인 예술 충동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 있는데 우리 그냥 형광펜만 후딱후딱 한번 해볼게요. 아폴론적인 것 먼저 가겠습니다. 질서죠. 질서 정연하니까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잘 보여. 그러니까 개별화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 거고 이런 질서 속에서 현실을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야. 이런 질서 정연한 현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참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인 꿈을 통해서 완전한 세계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건 의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해요. 그래서 그거를 화폭에 담아내면 회화와 조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형예술, 가시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대적으로 폭이 좁다라는 얘기는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가시성에 집착한다기보다는 가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글자 하나가 빠졌는데 현상적이고 개별적이고 표면적인 것들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아폴로는 무슨 신이에요? 디오니소스가 술과 그 축제의 신이고 그치 내가 디오니소스 사례 물어봐가지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죠. 그래서 태양의 신이니까 이제 절대적인 어떤 질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오니소스는 술과 축제의 신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완전 막 흥청망청 막 무아지경 자아도취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질서의 원리를 따릅니다. 술을 먹었으니까 도취의 상태고요. 그래서 이 도취라는 게 제가 뭐 괄호 안에 이렇게 써놨는데 요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그래서 도취의 상태로 무매개적 일체감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거를 받기 때문에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야. 논리적인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음악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 구조에 의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도취의 상태로 나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감정은 뭔가 매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막 샘솟아 오르는 거야.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도취의 상태로 무매개적으로 나를 둘러싼 주변의 세상과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조형 예술은 당연히 비가시적이겠죠.
조각이나 회화에 비해서 음악은 비가시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조형적인 것,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영원하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이렇게 봅니다. 삶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중요하죠. 둘은 대립적입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잖아. 근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체는 음악을 더 높게 쳤기 때문에 이제 문다 하나를 하려 해가지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가진 내적 구조와 그 음들 사이의 관계에서 역동성이 드러나는데 이 역동성을 니체는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로서의 의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화 역시 예술적 근본 충동의 또 다른 한편이긴 해요. 그 아폴론적 충동, 디오니소적 충동으로 나눴는데 아폴론 충동이 회화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한편이기는 하지만 미학적 가치를 많이 부여받지는 못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많이 부여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4문다.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이 서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아폴론적 충동을 통해서 드러난 예술이든 디오니소스적 충동을 통해서 드러난 예술이든 이 관객,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준다라고 니체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현실의 고통에서 개인을 좀 꺼내주긴 해. 근데 어떤 방식으로 꺼내주는 거냐가 달라서 얘네는 좀 한번 볼게요. 아폴론적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리고 꿈을 가진 상태로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가 작품에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런 아름다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런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이 현실을 잠시 잊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환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근데 반면에 디오니소스는 개별화를 파괴시킨다 그랬잖아.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공포감과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일부라는 황홀감, 이걸 동시에 느끼게 돼. 그래서 도취의 상태가 되니까 이 현실로부터 내가 잠깐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둘 다 고통을 좀 이겨내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 때 공포 영화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 쌤 얼마 전에 공포 방탈출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방탈출이 너무 진짜 비쌌어. 6만 원이었거든? 네? 그래서 1인당이요? 4명이서 갔는데 그래서 너무 비싼데? 내가 친구가 이거 하자고 이제 들고 왔는데 그래 해 이랬는데 예약금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래 이랬는데 내가 제대로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저의 잘못이죠. 이 국어과 선생님을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안 읽었는데 6만 원을 가 인당. 어떻게 취소한다고 할 수도 없고 예약금 냈다는데.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들이 들어와서 연기를 하더라고. 연기를 막 하면서. 서울에. 강남에 이제 갔는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인신매매 공장에 우리가 들어간 컨셉인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처음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 분 네 분 뭐 어쩌고 뭐 하네요. 막 재밌으시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자 감옥에 들어가서 시작할게요. 이러더니 이제 감옥을 막 잡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네 4명이요. 보낼게요 바로. 다 여자예요. 막 이러면서 연기 그때부터 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데 막 쫓아오고 막 전기톱 들고 그래가지고 막 이 긴 목도 막 뛰어서 막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도파민이 팡팡팡팡 터져가지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그래서 약간 이 고통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벗어났어요. 너희는 아마 나이 때문에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양정민이 어. 그 얘기했었던 거 전기톱 들고 막 쫓아오는 거 했었다고. 진짜? 그 비싼 걸? 엄청 예감이 너무 했었던 거 같아. 진짜? 너네도 되나 그게? 근데 고어라서 그게 고어인데 마네킹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나 보다.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친구 모아서 한번 용돈 모아서 한번 해봐. 재밌었어. 그 막
그 넷이서 갔는데 무서우니까 막 계속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뭐 미션을 해야 돼가지고 네 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부터 전력 차단한다고 근데 불이 싹 다 꺼지는 거야. 그 계속 전기톱 소리 어디서 들리고. 재밌었어. 자, 딴소리 했네요. 공포 얘기하다가. 여기 도 볼게요. 그래서 이 두 예술 충동이 좀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완벽한 장르가 비극이다. 이렇게 봤죠. 왜냐면 이제 비극은 슬픈 극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몰입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폴론적 충동이 객관화된 장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연기에 몰입하게 되면서. 그쵸? 그래서 결국 비극이라는 거는 아폴론적 충동에 의해 나타난 객관화된 장면 속에서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저 반대로 말했네 방금. 디오니소스적 도취감 안에서 아폴론적 형상이 표현된 것이 바로 비극이다. 그래서 저희 그 클리닉 교재 문제 푸는 거에서 요거 있었거든요. 비극 말고 비슷한 다른 예술 장르가 뭐가 있겠냐, 비슷한 다른 상황 골라봐라 하는 거 있었어. 아폴론이랑 디오니소스 둘 다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객관화된 장면, 그러니까 아폴론이면 조각이랑 회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각이나 그림을 보고 내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 동일시를 하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슷한 사례 찾아라 하면은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둘 중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폴론적인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디오니소스적인 욕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초기 미학에서는 예술을 통해서 내가 삶을 설명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니체한테 좀 있었는데, 중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니 삶은 이미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초기 미학과 후기 미학 사이 관점에 대한, 그래서 요 관점에 대한이라는 게 예술에 대한도 괜찮고 삶에 대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지, 뭐 서술형 특징 이런 거 물어보는 선지 나온다고 한다면 예술이나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지문 정도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하나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중립성 에스포지토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막판에 한시타임 다 끝나고 아직 조금 힘들다 하는 거 있어? 이랬는데 중립성이요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중립성 좀 한번 보고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해도 되니까 좀 볼게요. 일단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에요. 자유주의자랑 공동체주의자가 나오잖아요. 자유주의자랑 공동체주의자 사이에 제일 큰 논점은 뭐야? 의견이 갈리는 부분. 국가가. 그치.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되냐? 아니면 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자 쪽을 먼저 보면은 이쪽은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에요. 이 국가가 이제 공동체인 거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잘 굴러가느냐 이것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옳음과 정의를 보장되어야 된다. 정의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럼 이 옳음과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시킬 건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공정한 체계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 시스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누가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건 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나오니까 정치적 자유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칸트입니다. 그 정치적 자유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지
그거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정책을 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칸트는 이 정책으로 개인을 보장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즉슨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공정한 체계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말은 사회의 선, 그러니까 공동선이라고도 하잖아요. 사회 전체가 공동적으로 옳다고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그런 사회의 가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중립성을 지키고 개인의 선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칸트의 핵심적인 사상 두 개가 이성이랑 인간은 목적이다, 수단이 아니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인 거야. 왜냐면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인간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상은 이 칸트적 자유주의자 전에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나오죠. 얘네를 이제 비판하는 점에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좀 흘러가요. 그래서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간을 수단으로 처우할 우려가 있다. 이 사회 전체 행복을 올리기 위한 약간 에너지원 점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한 명 행복했으니까 1점, 10명 행복했으니까 10점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수단으로 처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을 좀 침해하는 거다. 고유 존엄성을 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칸트적 주의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국가가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까 칸트는 옳음과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 이거였잖아. 근데 얘네들은 다원적 사회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화난다고 얘 내쫓고 화난다고 얘 죽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이 이질성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자율성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발언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발언이든 할 자유가 있다. 이거야.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 막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칸트가 개인의 막 권리, 뭐 사회 전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뭐 개인을 희생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철학적인 부분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 정치적 발언의 자유라는 시민의 자율성만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건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우리를 약간 보호해줬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과 사회가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정치적 자유주의자 대표 철학자 누구 있었죠? 맞아, 롤스. 혜영아 자지마. 여기 하면 끝나요. 공동체주의자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근데 공동체주의자로 넘어오시면 공동체주의자는 국가가 중립적이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개입을 해야 되냐? 여기 교육해줘야 된다. 이 자원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시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민적인 자질을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제도의 제일 미덕은 시민들의 좋은 삶을 장려하는 거니까. 칸트랑 반대죠. 요 부분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세상 자체가 반대긴 하지만 칸트는 옳음과 정의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이쪽은 이제 좋은 삶을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타인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 그러면은 이 공동체주의자랑은 뭐가 다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끼어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왜 국가가 끼어들 수밖에 없냐? 정치적 문제에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아랑 사적 자아랑 공적 자아랑 분리하면 돼. 그래서 공적 자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하면 되니까 그 발언을 국가가 막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야, 공적 자아, 사적 자아가 어떻게 구분이 돼? 내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말을 얻는데 그게 개인의 가치관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까지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교육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적 자유주의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높이 사는 건 자신들의 목적 추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지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북한은 이런 게 안 되잖아. 그쵸? 그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기로만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자유를 좋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은 문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문화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쵸? 내가 나는 이게 좋아, 내가 좋아서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의 어떤 가치관들이 좀 개입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는데, 자유주의자들은 특정 문화를 보호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면은 자유주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율성과 평등이니까. 근데 특정한 문화를 보호해버리면 국가가 나서서 얘는 옳고 나머지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단 말이야,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면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문화를 보호하는 거랑 자유 자체를 보장해주는 일, 이거랑 충돌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자유를 선택할 거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내기 위한 문화를 선택할 거냐, 어떻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치적 자유, 아니 공동체주의자의 대표 철학자 누구? 샌들. 그쵸. 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봤고, 쉬는 시간 좀 드리고요. 2교시에 이거 중립성 본문 몇 부분만 좀 짚어보고 다시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